네, 경제인사이트부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종우 전 IBK증권 리서치 센터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우리 이종우 센터장님 보면은 뭐 닥터, 한국의 닥터 둠이다 뭐 이런 별명이 붙어 있는데 예.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만족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 자체가 저를 조금 오해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저는 뭐 30년 넘게 주식시장의 시장 전망을 해왔기 때문에 시장 전망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이 바뀜에 따라서 여러 형태로서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동안에 이제 크게 주가가 하락할 때에 몇 번 정도 제가 예측했던 부분들이 맞다 보니까 원래 이게 하락하는 거는 전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이종우 센터장님은 그동안 뭐 이 증권가의 그 알려진 명성에 비해서는 좀 책을 좀 자주 쓰시면 좋았는데 예. 별로 안 내셨다고 했는데 예. 드디어 책이 나왔습니다. 예. 넥스트 스텝 2023, 2025. 예. 상당히 주목이 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 내용 자체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원래 제가 책을 올해는 한 번 정도 써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한 거는 주식시장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가 오랜 동안 지속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안 좋은가 하는 것들을 구조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지금 정도 그걸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 토대 위에서 앞으로 한 2, 3년 정도에 걸쳐서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도 한번 예측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게 구성을 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예. 주식시장의 DNA를 알아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하셨는데 예.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 우리 주식시장의 그 DNA를 비교하신 부분이 참 흥미롭습니다. 예. 그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 규모도 세계에서 가장 크지만 예. 질적인 측면을 따졌을 때도 이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좋은 주식이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우량한 시장 이런 형태인데, 자 원래 이게 규모가 크게 되면 주가가 더 잘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1990년서부터 한 32년 동안에 걸쳐서 S&P 500이 대략 한 13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적게 오른 거는 아니다라고 봐야 되죠. 중국 시장이 90년도 한 9월 정도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많이 오를 때는 60배 정도가 올랐고요. 지금도 32배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30여 년 예, 동안.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어떻게 됐느냐? 그 사이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3.6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 오르는 거야 거의 한 4분의 1 내지 3분의 1, 요 정도밖에 못 오른 거고 중국 시장 오른 거에는 10분의 1 정도밖에 못 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굉장히 아무튼 이 저수익성이었고, 그다음에 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지만 2000년 이전까지 보면 15년 정도 상승을 하고요. 한번 시작하면 대세 상승이 15년 정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을 하면 한 10여 년 넘게 이렇게 조정을 하고 예. 이런 형태였거든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에 한 1, 2년 사이에 6배, 7배씩 한꺼번에 올라가 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떨어질 때도 또 빠른 속도로 떨어졌다가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조정을 하고 이런 형태였는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를 한번 보게 되면요. 우리 시장은 아무리 많이 오른다라고 하더라도 대세 상승이 3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정도 오르고 그다음에 보게 되면 거의 15년 내지 16년 동안을 그냥 쉬어버리는 형태가 되죠. 예를 들어서 보면 1000포인트를 제일 처음에 넘어갔을 때가 1989년도 4월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언제냐면 2003년도입니다. 그러면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그냥 옆으로 이렇게 기어버린 거죠. 그다음에 2000포인트를 2007년도 말에 처음 넘었는데 지금까지 보면 2000포인트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렇죠. 상태잖아요. 지금도 2300 얼마니까 2007년서부터 지금 2022년도까지 하면 이 기간이 15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저수익성일 뿐만 아니라 계단식 상승을 하는데, 상승하는 기간은 미국에 비해서 굉장히 짧고 조정하는 기간은 미국만큼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왜 이런 형태냐라고 하는 것에 이제 제가 가장 의문을 많이 가졌던 그런 부분입니다. 예, 센터장님 이렇게
오히려 밖에 나와서 보시니까 저 좀 크게 조망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그렇죠. 뭐 매일매일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보면은 그런 게 잘 안 보이는데 예, 그렇죠. 지금 한 30년을 놓고 보니까 정말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예, 예. 한국 사람처럼 매운맛 좋아하고 화끈한 민족이 왜 이렇게 증시는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더군다나 다른 신흥국 시장에 비해서도 아주 저조한 것 같은데 다른 왜 신흥국 시장하고 비교했을 때는 뭐 거의 비교의 대상이 안 된다. 왜 그런 겁니까 이거? 숫자를 가지고 한번 몇 개를 말씀드리게 되면요. 1990년도에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79조였습니다. 네. 작년도 제일 많이 올라갔을 때에 코스피 시가총액이 2,300조 정도였고요. 코스닥까지 합치면 거의 2,800조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코스닥은 새로 들어온 시장이니까 빼버리고 네. 코스피만 가지고 한번 따져보면 79조가 2,300조가 됐으니까 30배 이상이 증가한 거죠. 근데 그때 그 사이에 주가는 얼마냐면 696에서 3,300이 됐으니까 4.5배 정도 상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4.5배가 상승을 했는데 시가총액은 30배가 늘어나 버린 거죠. 물량이 그만큼 예, 늘었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물량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별 기업을 선택하고 할 때에 얘기를 할 때 주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상증자를 굉장히 많이 하거나 그리고 또 이제 뭐 시비를 발행해 가지고 그걸 어마어마하게 전환을 시켜 가지고 물량을 엄청나게 늘려버리거나 이런 형태가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지난 30몇 년 동안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그게 시장 전체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종목면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상승률만으로 보게 되면 4점 몇 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시가총액이 30배가 늘어나 버리는 형태가 되니까 아무리 외부에서부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돈을 많이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식이 공급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못 미쳐버리는 그런 형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상대적으로 못 올라가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옛날서부터 보면 굉장히 모멘텀 플레이가 성행하는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1990년서부터 보면 그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꾸준히 계속 내려오잖아요. 그 90년도 이럴 때 보게 되면 뭐 분기당 10%도 성장하고 이랬다가 최근에 보면 이제 2%막 이런 정도 떨어졌으니까 30년 내내 성장이 계속해서 내려오는 형태니까 그런 모멘텀 플레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형태가 된 거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이 주식 시장의 주력을 이루고 있는 여러 이제 대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게 그 성장이나 이 스토리에서는 조금 뒤로 이제 밀리는 형태죠. 왜냐하면 옛날에 성장을 많이 했고 지금은 그 기반으로 해서 이익을 이제 내고 있는 상태인데 성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주식 시장에서 줘야 되는 밸류에이션이 점점 낮아진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이익을 더 낸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도 성장이 둔화돼서 줘야 되는 밸류에이션이 훨씬 더 낮아지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주가가 상대적으로 못 올라가 버리고 이런 형태가 이제 되고 지금까지 그렇게 된 거죠. 네, 교과서적으로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뭐 기업의 건전한 자금 조달 시장, 뭐 창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금 조달을 뭐 건전하게 하는 건 좋은데 그보다 좀 과도하게 했다 이런 생각도 그렇죠. 들고. 예,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대로 자본시장이 기업에다가 자금을 공급해주는 그 시장이다라고 하는 거에는 굉장히 충실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투자자들은 정말 그것 때문에 골병 들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지금이 그런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잠깐 정책적 제언을 드린다라고 하면 이런 상태 계속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런 상태 계속하면요. 시간이 지나면 투자자들도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투자자들은 대상이 굉장히 많은데 굳이 이렇게 낮은 저수익성을 갖고 있는 한국 주식시장에 목을 맬 거다 계속 이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이런 부분들이 개선 안 되면 한국에 있는 투자자들은 미국으로도 갈 수도 있고 유럽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이미 뭐 서학개미를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가죠. 그때 가서 이거 아닌데 뭐 이렇게 애국심 발휘하고 뭐 이런 얘기 해봐야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어차피 모든 사람들한테 공익보다 우선되는 거는 사익입니다. 사익을 어느 정도 채워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업에게 자금을 공급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공익에 사람들이 언제까지 계속 몰입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오산인 거죠. 네, 무슨 뭐 애국심에 기댄 시장이란 건 존재할 수 없죠. 예, 사실 그렇죠. 뭐 자본에는 국적이 없는 거고 지금 예. 말씀하신 대로 개개인의 이기심이 모여서 시장이란 걸 형성하는 건데 이거를 무시하고 이거를 도외시하고 시장만 뭐 키우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경제가 지난 30년 동안 이렇게 성장해서 이제 뭐 거의 경제 규모 면에서 선진국이 되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예. 과연 우리 주식은 그렇게 매력도가 떨어지는 것인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매력도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매력도가 얼마큼 높으냐 낮으냐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가장 우선돼서 평가돼야 되는 건 뭐냐면 수익성입니다. 일정하게 어느 정도 수익성이 보장이 되고 그다음에 또 그만큼의 수익이 예고된 대로 어느 정도 난다라고 하면 상당히 좋은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1990년서부터 지금까지 보면 그 주가가 연평균으로 따졌을 때 한 2.2% 정도씩 상승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죠. 뭐 은행 예금 금리 은행 예금 수준도 안 되는 금리에 거네요? 예, 그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다 리스크까지 있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 매력도가 있을 수 있는 시장이 아닌 거예요. 해외에 비해서도 굉장히 저수익이죠. 다른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투자 대상들, 예를 들어서 채권이나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도 굉장히 저수익성이에요.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매력을 가질 수 있는 시장이 안 되는 거죠. 1990년서부터 그때의 한 1,000만 원 정도를 주식과 채권에 투자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 1,000만 원 정도가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은 대충 보면 한 3,200만 원 정도가 돼 있거든요. 30몇 년 지나서. 근데 채권에 투자한 사람들은 이자 받는 것만 따져도 그게 대략 보게 되면 9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 리스크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채권에 비해서도 이렇게 수익의 차이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과연 우리가 매력 있는 시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동안 제가 증권회사에 있을 때 증권회사에서 맨날 많이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시장은 세계에서 굉장히 매력도가 높고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굉장히 탐내고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과연 진짜 탐내?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투자 패턴이 어떤 형태가 되냐면 꾸준하게 계속 투자하기보다는 한 2, 3년 동안 주가가 오를 때 딱 들어왔다가 그다음에 맨 마지막 국면에서 딱 빠져나가 버리고 이러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는 그런 형태가 되고 나머지 이제 이 주가가 안 좋은 기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물량을 이제 쏟아 부어 가지고 규모를 키워 놓는 형태가 되고 이런 형태로 이제 계속 오는 거죠. 예, 참 깝깝합니다. 거기다 또 금투세까지 물린다 그러니까 더 진짜 이 투자자들 흥분할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렇죠. 자, 현재 우리 시장을 포함해서 뭐 글로벌 증시 모두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긴축의 시대를 통과하는 과정이고 예. 그 초저금리 시대는 이제 끝났다. 예. 그렇다 그러면 이 이후에 이 상황이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을 어디다 갖다 놓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금리는 내년 정도가 되면요. 별로 그렇게 의미가 있는 이 변수나 그다음에 시장을 움직이는 데서 큰 역할을 하는 변수 이거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네. 올해는 특히 영향을 많이 줬던 건 지난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너무 저금리를 갖고 왔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짧게 보게 되면 코로나19가 발생하고 한 2년 정도고 그것보다도 더 길게 보게 되면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9년도서부터고 예. 그거보다도 더 길게 보게 되면 2001년도서부터 저금리를 갖고 왔기 때문에 대략 20년 동안에 걸쳐서 저금리를 유지해 와서 사람들이 올해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히스테리적인 반응을 보인 거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 기준금리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장금리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략 3.5% 이런 정도에서 있습니다. 그럼 지금 금리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문제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작년까지의 비정상이 이제 정상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쭉 보게 되면 우리나라 금리가 대충 보면 3.5% 거기에서부터 4% 그 사이에서 계속 머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머문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금리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으로서의 영향력은 거의 떨어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주식시장에서는 올해처럼 이렇게 금리 하면서 난리를 치고 이러는 거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금리가 높아지고 했던 부분들의 영향력은 올해로 거의 이제 사라질 거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주식 시장을 움직이는 요소 중에서는 결국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저성장의 고착화, 예. 그다음에 어떤 매수 세력의 부재, 뭐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자, 이 주식 비중이 큰 손들이 떠난 건가요? 아니면 어디가 있는 건가요? 굉장히 많이 재편이 됐다라고 봐야 되죠. 일단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추가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나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기계적으로 비율대로 나누는 예, 이 그렇죠. 정도죠. 일단은 뭐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30%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30% 이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주식이
외국인들한테 그렇게 희소성이 있는 주식은 아닌 거죠. 예. 굉장히 많이들 갖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크게 늘어나거나 이러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더 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기관 투자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2000년서부터 이렇게 이제 주가가 뭐 3000포인트까지도 올라가 3300까지도 올라가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제가 가장 놀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투신사를 버렸구나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저는 쇼킹하게 와닿더라고요. 이거는 그러면 왜 우리가 투신사를 버렸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동안에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들을 투신사들은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평가가 끝났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봤을 때 특별히 실력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다음에 내 계좌를 그렇게 많이 늘려주는 것 같지도 않고 거기에다가 이 수익을 개선하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노력을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러면 실력은 나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맨날 같이 나한테 수수료는 뜯어가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경험을 하면서 이건 투신사는 이런 우리나라에서 투신사는 이런 존재야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그 결론을 내려버린 거고요. 그렇게 되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동안에 투신사에 맡겨놓고 했던 돈들을 빼내가지고 개인들이 투자하겠다라고 지금 나오고 뭐 이런 상태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우리나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보면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 힘을 못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투신사를 빼고 나면 연기금이 이렇게 남는데 연기금이야 주식을 올려주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네들이 필요한 만큼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시간 자기들한테 유리한 시간에 그 자금을 그 주식을 확보하는 그 존재들이니까 그런 형태로 보면 일단 뭐 개인 남는 건 이제 개인 투자자들만 남는 이런 형태가 됐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매수 주체의 부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난 몇 년 동안에도 그렇고 주식 시장에서 이게 힘을 쓰고 이게 그 주가를 받치고 하는 데에서 상당히 좀 약화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그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엄청난 돈을 국민들한테 걷어가지고 해마다 뭐 거의 뭐 100조에 가까운 돈을 걷어가지고 대부분은 이제 해외에 투자하고 국내 투자는 조금 해요. 근데 또 역설적으로 또 시간이 지나면 연못석 고래 문제가 또 있고. 하여튼 뭐 기관이 제 역할을 못하고 외국인은 살 만큼 샀고 그다음에 개인들은 이제 다양한 선택지가 있고 그러니까 오르기 어려울 것 같은데 너무 비관적인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가까운 미래도 좀 예측을 해봐야겠죠. 결국 우리 시장은 이제 박스권에 갇혀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주가는 2024년 이후에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2023년도 내년도 정도까지 보면 주가는 제가 봤을 때는 박스권을 벗어나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짧게 보면 내년도 상반기까지고 길게 보면 내년도 전체적으로도 박스권 내에 머물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박스권에 머무는 거는 일단 주가 자체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요. 주가가 추가적으로 많이 내려가고 할 수 있을 만한 룸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올라가는 거는 내년도 경기가 일단 안 좋다라고 얘기하고 기업 이익도 우리나라 과거의 경우에 보면 한번 나빠지기 시작하면 2년 정도 감익이 됐으니까 내년도는 뭐 감익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못 올라가는 형태가 될 것 같고 2024년도서부터 보면 경기가 올해 뭐 하반기 정도서부터 나빠지고 했으니까 특별한 일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2024년도 정도 되면 경기가 업턴을 하는 형태가 되겠죠. 내년도 뭐 경기에서 지금 뭐 엄청난 침체가 오고 위기가 발생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나쁜 형태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안 갖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한번 고려해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첫 번째 갈 때는 어려워도 두 번째 갈 때는 좀 더 쉬워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도 재작년도에 첫 번째로 주가가 3,000포인트를 넘고 했을 때는 3,000포인트라고 하는 벽이 어마어마하게 높아 보입니다. 근데 두 번째 트라이를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상대적으로 낮게 이렇게 그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는 이런 형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89년도에 처음으로 1,000포인트를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가가 쭉 빠져가지고 92년도에 그 450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450에서 다시 1,000포인트를 회복하는 데까지 2년이 걸렸습니다. 그랬는데 그걸 한 두세 번 정도 하고 나니까 2001년도에 그 9.11 테러가 발생했잖아요. 그때 이제 9월 달에 발생을 했는데 그 다음에 한 3월 달 정도 되니까 한 번도 쉬지 않고 6개월 사이에 그냥 950까지 쭉 올라가 버립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달리 뭐 달라진 건 아니고
워낙 이게 주가의 1000포인트라고 하는 걸 한 두세 번 정도 트라이를 해보니까 이제 1000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높은 벽이 되지 않은 거죠. 똑같이 보면 2004년도, 2005년도에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 3000을 넘고 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벽이지만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는 그렇게 높은 벽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2004년 정도서부터는 주식시장이 24년서부터는 주가가 올라가는 형태가 돼서 25년 정도 되면 뭐 고점을 다시 한번 트라이 해보는 그런 국면도 나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고수익 고위험이어야 될 주가가 저수익 고위험이었다는 거 이거 아주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정우 전 IBK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